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어떤 특징을 우리가 닮았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실제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마음으로 지은 죄도 도덕적인 윤리적인 잣대에서 보면 죄가 아니죠. 행동을 하진 않았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에 의하면 그것도 죄다. 왜? 행동이라는 것은 결국 마음과 생각 속에서 가득한 것이 밖으로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머릿속에서의 어떤 이성의 작용, 어떤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포함하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걸 구분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것이 엉켜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의 본질을 깊게 들어가면 결국은 생각의 문제예요. 생각의 문제예요. 인간의 그 가치도 여러분 결국 그렇습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많은 걸 소유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뤘느냐, 이것도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냐, 그리고 그가 어떤 생각을 실천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 됨의 가장 중요한 핵심도 결국은 생각입니다. 생각. 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훈련을 우리가 제대로 받지를 못했다. 우리는 어떤 주입식 교육, 제도적 교육의 어떤 그 피해를 많이 본 거예요, 사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학습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적어도 이 생각에 대한 것들.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탄생하는 데 있어서 그 첫 단계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제가 이거 계속 여러분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예, 관찰이라고 하죠. 관찰에서 모든 것이 출발을 해요. 관찰이라는 것은 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관찰이라는 것은 경험입니다. 경험. 예, 관찰. 그래서 우리가 이 관찰을 하면서 무언가를 발견해요. 무언가를 깨달아요. 무언가를 느껴요.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네? 형상이 돼요. 형상. 이거를 형상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하는 것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상화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언제든지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깨달은 것, 알게 된 것, 느낀 것들을 뭐예요? 언제든지 다시 그것을 떠오르게 할 수 있도록 형상화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속의 어떤 기호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형상을 우리가 계속 축적하는 가운데에서 이 형상이 처음에는 복잡해지는데 그 형상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단순화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추상. 추상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라고 그랬죠. 추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화예요. 단순화. 단순. 사실은 피카소의 추상화라든지 그런 장르에 있는 작품들이 여러분 어른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아이들의 시각으로 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단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학습 패턴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에겐 그게 있어요. 그게 타고나는 거거든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오히려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추상화를 보면은 당황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시지 않았어요? 저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배워온 것과 너무 다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단순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한다고 그랬죠?
뭘 발견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패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패턴 인식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 패턴이라는 것은 뭐죠? 여기서 패턴이라는 것은 이 단순화시켜 놓은 것이 무질서하게 단순화된 게 아니라 이 안에 무언가 나름대로의 어떤 구조가 있고 원리가 있고 어떤 그 맥락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이런 패턴화를 가장 단순화시킨 것이 뭐라고요? 수학 공식. 근데 우리는 수학 공식을 외우기만 해요, 패턴을. 근데 이 패턴이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된지를 가르치질 않아. 주입식 교육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패턴만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잊혀지는 거죠. 주입식 교육의 폐해입니다. 자, 패턴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 사실은 여기까지가 학습이에요. 학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패턴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갈 수가 있게 되느냐? 이 패턴 인식을 하는 순간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창조의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창조.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그 표현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계셨다. 그리고 그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이 있어라 하고 빛이 있었던 게 아니라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 특히 1장 1절의 내용을 보면 그 1장 1절의 상태를 우리가 그리스어로 카오스라고 합니다. 카오스가 여러분 아시죠? 무슨 뜻인지요? 혼돈. 이건 무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유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최초의 천지의 상태는 뭐냐? 세상의 상태는 뭐냐? 카오스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카오스가 뭐예요? 어떤 형태도 없고 질서도 없고 막 그 어떤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원소들이 막 뒤섞여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혼돈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재료들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이 혼돈의 상태 속에서 빛을 만드시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창조하셨을 때 세상은 카오스의 상태였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체화시키실 수 있는 세상의 그 질서에 있는 세상의 모습을 오늘날 같은 세상의 모습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원재료와 같은 그런 세상을 먼저 만드셨다는 거죠. 그게 1절과 2절의 큰 간극이에요. 그 큰 어떤 차이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패턴을 인식을 했다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거. 그러니까 혼돈이라기보다는 제가 혼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창조는 어떤 창조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신의 영역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던 것을 가지고 그것을 새롭게 창조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도 그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있어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가상현실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가상현실. 그 가상의 세계. 근데 그것은 고대인들에게도 그러한 세계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신화의 세계. 그리고 가상현실은 뭐예요? 종교. 그렇잖아요.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결합. 가상의 세계가 현실화되는 것. 이게 종교잖아요. 종교는 뭐냐면 여러분 굉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종교가 가진 힘의 본질은 저는 가상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상현실이 갖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게 또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 LOT 기술을 이용해서 가상현실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이 과학 문명적으로는 새로운 것이고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인류는 오랫동안 이미 가상현실을 경험해 왔어요. 왜? 종교라는 형태로.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뭐예요? 원래 가상이죠. 신화의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상, 신화 하면은 이게 가짜라고 생각해 왔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의 세계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경험과 실증을 중요시하는 과학의 세계가 시작되면서 야, 이 가상은, 신화는 이것은 다 가짜야, 허구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학이 더 발달하니까 오히려 가상의 세계가 현실화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상현실은 허구라고 얘기하면 이건 굉장히 무식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네. 가상현실은 실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실제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 고대인들을 우리가 얕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 인류의 조상들을. 그들은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것들을 머리와 마음속으로 이뤄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대단한 거예요. 응? 그런 의미에서 헤아려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이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패턴을 딱 인식했을 때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만 달달 외운다고 해서 이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입식 교육, 그리고 산업화 그 시대의 그 어떤 교육의 어떤 그 방식과 그 내역들이 우리는 무조건 암기였어요. 주입식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패턴만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대입만 해. 이 공식을,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공식을 대입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해. 매뉴얼.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 패턴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형성이 된지를 모르니까 이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거친, 사실 과학이라는 것이 이러한 과정을 거쳤잖아요. 거친 서구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식되어진 패턴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과학이 가진 힘이에요. 그리고 과학은 제가 볼 때 우리의 생각과 정확하게 생각의 방식과 일치한다고 봅니다. 자, 창조인데 이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신적 영역의 창조가 아니라 있던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아려 새 것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창조하는 방식이 뭘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인 편집과 뭐요, 여러분? 조합. 여러분, 편집과 조합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십니까? 편집은 뭘 편집이라고 하고 조합은 뭘 조합이라고 할까요? 편집이라는 말 자체가 뭐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고르고 선택하여서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집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어떤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에 의해서 모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논문이 편집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어떤 의도와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자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편집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럼 조합은 뭘까요? 조합은 뭘까요? 네? 조합. 네? 네. 맞아요. 리뷰페이퍼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리뷰페이퍼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논문이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 조합이라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그 패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와 똑같아요. 애들이 레고를 가지고 뭘 만들 때는요, 사다 주면 그 레고 설명서에 보면은 완성된 제품에 대한 그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단계를 밟아야 된다.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그 블록들을 갖다가 아이들이 편집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훈련을 쭉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여러 레고 블록을 갖다가 다 뒤섞어 가지고요, 새로운 것을 조합하기 시작해요. 희한한 거를. 그죠? 네. 지금 저희 애들이 맨날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게 조합이에요. 그림을 그릴 때도 애들 유치원에 가서 처음에 그림 그릴 때 뭘 하죠? 선생님이 꽃병 갖다 놓고 얘들아 이거 그려봐, 사과 그려봐 이러잖아요. 그죠? 애들 열심히 그려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낙서를 할 때는요, 자기가 뭐 꽃병과 뭐 사과와 또 어떤 뭐 자동차 뭐 이런 어떤 자기가 설정해 놓은 어떤 상황에 막 이런 것들을 조합을 시켜요. 그죠? 그래가지고 새로운 그림을 막 그려요. 그죠? 편집과 조합이라는 것이 그러한 관계다. 그리고 이 편집이 아래 단계고, 그 첫 번째 단계고, 이 편집에서 좀 더 이것이 업그레이드되고 고급화 단계로 하게 되면 조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죠. 새로운 것이. 그리고 이게 인간의 삶을 또 그리고 인류의 문명을 그리고 우리 각 개인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패턴을 배워요. 야 이거 하면 안 돼. 그렇죠? 예의범절 가르칠 때도 왜 안 되는지 애들은 몰라요. 야 식당에서 떠들지 마. 그렇죠? 네?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지지. 이거 뭐 하면 안 돼. 안 된다는 금지사항을 막 던져요. 율법과도 같은 거죠. 그냥 이유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당시에는. 근데 이 과정을 이게 왜 필요한지, 왜 이러한 패턴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이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뭘 해라 안 해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해요. 우리 아이들 스스로 잘하는 아이 키우자.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뭐 창의적 교육을 가르친다는 것이 뭘 얘기하면 이 과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패턴만 더 많이 외우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더 많은 정보를 주입하고 더 많은 지식을 주입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편집과 조합은요, 이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원천 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 세계를 이렇게 지금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에 인류 최대 발명품이라고, 앞으로 1000년 뒤에도 이것이 인류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발명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죠? 놀랍게도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놔버렸거든요. 인류 사회를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단순히 어떤 생활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를 바꿔놨어요. 이념적인 어떤 그 영향도 끼쳤어요. 네. 각 나라가 막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재가 무너져가는 게 다 이 SNS의 힘이거든요. 그게 가능하게 된 것이 뭐냐면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그런데 스마트폰의 기술을 보자고요. 그 안에 사진기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인터넷 통신 기능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 동영상 기술, 동영상 구현 기술, 그리고 음악 듣는 MP3 기술. 네. 그렇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나라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아세요, 여러분? MP3는 우리나라가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뺏겼죠. 그 가치를 몰라봐서. 그리고 여러분, 동영상 전송 기술이 있잖아요. 그것도 원천 기술이 우리나라 거예요. 패턴을 열심히 외워가지고 그 개별적인 것들은 해놓는데 이것을 편집하고 조합하지 못해가지고 다 뺏긴 거예요. 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최초인 상품들을 제가 알아봤어요. 기적 초풍할 만한 것들이 많아요. 야, 이게 우리나라가 최초로 한 거였어? 근데 그거를 그 단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연구 개발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거꾸로 공부해요. 우리는 이걸 먼저 공부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이것이 왜 이런 패턴을 갖추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거꾸로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공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범생들이, 요즘 이 시대의 모범생들, 범생들,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열심히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사회적 규범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그런 규칙들을 성실히 따라요. 근데 사회에 딱 나왔을 때 엄청난 혼란에 빠지죠. 왜 빠지는 걸까요? 학교라고 하는 통제되어 있는 규격화된 그 세상하고 실제로 열린 세상과는, 실제의 세상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패턴을 인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 창조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편집의 능력과 조합의 능력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기발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제 산업화 사회를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냥 안간힘을 줘요. 이게 이제 산업화 시대의 근데 이미 이건 깨졌거든요. 나가요. 자, 그러면 이 편집과 조합을 잘 하려면 내가 스스로 인식한, 내가 스스로 깨닫고 내가 스스로 발견하게 된 그 어떤 그 인식들, 그 패턴에 대한 인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진짜 정보죠. 이게 진짜 지식이죠. 진짜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기 위한 카오스의 상태, 천지를 창조하기 위한 재료들을 내가 많이 만드는 거예요. 많이 축적하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 더 많은 걸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 계속 독립된 서클처럼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것에 의한 추정물들이 계속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죠? 르네상스 시대가. 그래서 인류의 문화사와 문명사에서 가장 뭐예요? 폭발했던, 네. 그렇죠? 위대한 세계적인 천재들이 배출되었던 그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였답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르네상스가 그런 시대가 그 이태리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아랍과의 교역도 있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인류 문명사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 천주교가 지배한 유럽에는 뭐예요? 과거에 고대 그리스의 문명이 금기시됐어요. 네. 플라톤이든 아리스토텔레스든 다 금기시됐어요. 인본주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신본주의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살아남았죠, 여러분? 이게 아랍에서 살아남았어요. 아랍에서. 아랍 사람들이 오히려 이걸 가지고 왔어요. 아랍에서. 그리고 아랍의 지형적 특성 때문에 아랍에는 뭐예요? 실크로드에 의해 가지고 동양의 문물들이 아랍을 거쳐서 유럽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동양에 뭐 화약이라든지 종이라든지 동양의 여러 가지 문명과 문화들이 아랍에 이게 집대성된 거예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 이태리가 지정학적으로 이 아랍에 가까웠던 이 이태리가 그 교두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태리에 이게 모여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문명과 뭐예요? 아랍,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린 고대 그리스 문명, 그리고 동양의 문명이 여기에 이태리 땅에 이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축적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그들은 더 많은 것들을 패턴을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쌓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폭발하는 거예요. 편집과 조합의 작업이 막 나오고. 그게 시대적으로 르네상스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들을 보세요. 과학자요, 예술가요, 건축가요, 심지어는 경제학자도 있고 상인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뭐 다재다능한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르네상스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그때 꽃피웠던 거예요. 천재들의 시대다.
이게 이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기는 건너는 거에 매점을 빨간.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무조건 어떤 목적과 선택에서 이제 목적에 의해서 선택해가지고 이걸 끌어모은다고 해서 편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가 되는 거예요? 잡동사니가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조합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뭐예요? 모은다고 해서 그것이 뭐예요? 어떤 조합, 창조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 결과물도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창고지, 말하자면 창고지. 그죠? 그러면 무엇이 편집이 되게 하고 무엇이 조합이 되게 하는 걸까? 이게 오늘 주제예요, 사실은. 진짜 핵심 주제예요. 뭘까요? 이건 편집. 의도와 목적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선택해서 모아놓은 것이 편집이고, 조합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중요한 특질들을, 새로운 특질들을 이렇게도 붙여보고 저렇게도 붙여보고 애들이 레고를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듯한, 그거와 일치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되게 하는 그러한 편집과 조합을 가능하게 하는, 잡동사니가 아니라 편집이 되게 하고 창고에 쌓아놓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의 조합이 되게 할 수 있는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의 이 핵심 주제.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이걸 유추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추란 말 들어보셨죠? 유추해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유추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유추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 유튜브만 봤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근데 뉴턴의 위대한 점은 뭐냐?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그 장면을 보고 뭐예요? 중력을 유추해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십니까? 네. 단순한 자연현상이 과학이 되게 한 거예요. 이게 유추의 능력이에요. 이 유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편집이 되게 하고 조합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유추라는 거예요. 유추. 그럼 유추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유추라는 건. 여기에 위대성이 있어요. 여기에 그 인류사의 위대한 과학적 발견, 문화예술, 그 모든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인문학적 관점에서 지금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그들의 천재성이나 영감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인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유추의 형태로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 내 머릿속에 있던 것들이 이제 현실로 떠오르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고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가 이거라고 합니다. 계시는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그냥 몰랐던 걸 보여주는 게 계시가 아니죠. 계시가 뭐라고요? 감춰져 있던 것,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이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게 계시라고 했습니다. 이게 유추예요. 자, 유추란 뭐냐? 이거예요. 제가 좀 어려운 말로 여기 이제 그 책에서 쓰고 있는 말 그대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유추는 뭐냐? 명백히 달라 보이는 사물들이 명백히 달라 보이는 자연현상, 사물들이 어떤 중요한 특징과 기능을 공유하고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고 사과나무가 있고 거기에 사과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뚝 떨어져요. 땅에 떨어졌어요.
이 상황을 보면은 나무와 사과와 땅, 대지, 지구는 뭐예요? 명백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아무 연관성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는 연관성이 관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중요한 특징과 기능을 공유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자연이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발견해내는 능력이 유추예요.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나게. 기독교의 계시가 그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를 그래서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정에서는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춰져 있고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는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그 계시를 받는 수혜자인 인간의 입장에서는 뭐냐? 그 계시는 뭐냐? 인간의 입장에서 똑같은 걸 뭐라고 불러야 되냐? 유추라고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유추해내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 감춰져 있던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유추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발견, 위대한 변화. 네. 이 유추. 이게 편집과 조합을 가능하게. 그럼 유추를 딱 하게 되면 그 유추는 결국은 편집을 이루어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조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유추의 능력, 이 유추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그럼 내가 유추의 능력, 통찰력? 이 통찰력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좀. 그럼 내가 이 유추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이것도 뭐 어디 학원 다녀야 돼? 자기개발서를 봐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말입니다.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을 충실하게,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 이 유추의 능력도 키워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하죠. 자, 이게 왜 이런지 한번 생각해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어른은 많은 걸 경험했으니까 그게 딱 유추가 되지. 근데 아이들은 그게 경험이 없으니까 유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계속 우리가 스스로 이걸 습관화하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화가 되면 이 능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 크로스오버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장르가 다른데 이게 막, 네, 그렇죠? 네. 여러분 가장 상이한 분야의 크로스오버가 뭔지 아세요? 과학에서 요즘 이제 양자 물리학에서 최근에 여러분 가장 저는 잘 모릅니다만 최첨단을 걷는 연구 분야가 있어요. 뭘까요? 네, 그게 뭐냐면 양자 물리학자들이 한참 연구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깨달은 거예요. 이 음악과 양자 물리학이 굉장히 유사성이 높다는 거예요. 유사성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양자에서 공부하고 있는 분야가 쉽게 말해서 뭐예요? 여러분, 양자 물리학 하는데 양자라는 게 뭐예요? 양자는 뭐예요? 네? 네. 파동을 가진 입자를 가진 것을 연구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 파동을 가진 입자라는 것이 뭐냐면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네. 그쵸?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이라는 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만 안 돼요. 양자가 뭐예요? 양자요? 네. 빛이나 이런 거 구성하는 뭐지? 그렇죠. 양자라는 게 무슨 그 양자가 어떤 사람 원자와 전자 아니야. 물론 원자와 전자도 들어가죠. 하지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입자. 그리고 그 입자들의 존재는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없고 뭐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물질들이 내는 파동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파동을 연구하는 거예요. 파동.
네, 파동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물리학의 최첨단입니다. 그걸 아주 쉽게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양자 물리학이 뭔지 여러분 아셨죠? 근데 이게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어떤 질서가 있어요. 파동의 질서. 그 안에 리듬이 있어요. 박자가 있어요. 높고 낮음이 있어요. 이게 뭐죠, 여러분? 음악이죠. 음악입니다, 음악. 진짜로. 네. 실제로. 그래가지고 지금 양자 물리학하고 음악의 그 연관성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게 맞죠? 그럼 피아노도 맞지 않습니까? 이 줄의 길이에 의해서 음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파동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일치하죠. 놀라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음악의 화성학이 양자 물리학에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그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악보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악보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숫자로 우리가 표기를 했는데 양자 물리학은 에너지의 파동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게 숫자로 가지고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한계. 네, 표현하기가. 근데 음표로 표현할 수 있고 악보로 표현하기가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어쩌면은 양자 물리학의 그 연구 결과 발표가 연주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발견했느냐? 누가 발견했을 것 같아요? 그 발견한 학자가. 네? 어릴 때부터 음악을 해왔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공부하면 그냥 그 분야만 파잖아요, 우리는. 근데 서구의 과학자들은 어떻습니까? 음악. 피아노도 치고, 뭐, 심지어는 뭐, 현재 테너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 크로스오버. 그러니까 뭐예요? 더 많은 패턴들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그 터득한 그 인식들이 다방면에 펼쳐질수록 더 많은 편집과 조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요, 다양한 분야를 해야 돼요. 물론 내 기본 베이스가 있지만 저는 그래요. 종교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고대 사회에서 또 우리가 이 사라파 시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종교는 뭐예요? 우리의 삶이었어요. 종교가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은 그 사회학적 인문학에 의하면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가상현실이 우리의 일상이었다는 얘기죠. 그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엄청난 인간의 그 상상력과, 그렇죠? 네? 그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사고의, 생각의 어떤 그 가능성을 무한하게 열어줄 수 있는 출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세 1000년 동안 암흑기였어요. 왜 그랬어요? 거꾸로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교조주의 때문에 도구마, 이념화되고 종교가 독재하는 거죠. 인간의 사고를 통제해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게 종교개혁이란다. 십자군 원정에 의해서 십자군 원정의 그 촉발이 뭐냐면 그들이 십자군 전쟁을 떠나가지고 결국은 뭐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돌아오는 그 종교개혁 그 영향에 의해서. 그리고 유럽에 엄청난 변화가 와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변화가 이제 오게 된 거죠. 르네상스가 막 생기고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다 버려야 돼?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에게 기본 베이스 위에 이것이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강력한.
혁신과 변화가 서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죠? 종교를 믿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종교라는 표현을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 믿고 계시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는요, 그들이 숭배하는 신은 뭐예요? 인격적 교감이 불가능해요. 그죠? 그들이 원하는 것 갖다 바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죠? 재물 갖다 바치고 그들이 요구하는 거 하고, 그죠? 응? 응?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절대자와의 인격적 교감까지도 가능해요. 응?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상현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목사님이 불경스러운 얘기하고, 제 지금 표현이 불경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의 핵심을 여러분 이해하고 계신다면 그게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저는 그래요. 기독교의 그 문명적 배경을 갖고 있는 서구 사회가 지금 이 인류사의 문명을 오늘날 이렇게 주도해 나가는 이유는 이 기독교라는 이 그 신앙, 종교의 배경 속에 이러한 측면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측면. 이러한 측면. 기도라는 게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화상통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뭐예요? 이쪽 세계하고 저쪽 세계에 계신 분하고 그 절대자하고 우리가 대화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발상 자체, 이런 인식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또 기독교는 공동체 개념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같이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건 중요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네트워크 아니에요? 교회 간의 네트워크. 그 신약 성경에 보세요. 교회의 그 교류와 네트워크와 그게 오늘날 SNS에서 달바가 뭐가 서신서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러한 어떤 그 것들이 지금 저는 이 서구 문명이 인류사를 주도하게 된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갔다는 거예요. 거꾸로. 당장 배고픈 것부터 먼저 해결하자 해서 우리는 이것만 팠답니다. 이걸 벗어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실은 묵혀두고 있는 것들이 많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나에게 주입되어져 있지만 내가 암기식으로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나에게 박혀있는 어떤 패턴 인식도 있는데 이게 무슨 원리인지를 모르겠네요. 이게 왜 어떠한 배경에서 이게 이런 패턴이 존재하게 되는지 몰라요. 특히 수학 부분.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거꾸로 공부를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이러한 패턴이 왜 존재하게 되나, 왜 출현하게 되는지 거꾸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처음부터 다시 이 순기능적인 순방향의 어떤 학습을 제가 나름대로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 경험도 강렬한 거죠. 몰랐던 것을 알게 됐으니까. 또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됐으니까. 아, 그리고 이게 이거였구나.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러한 그 패턴이 존재하게 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축적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네? 제가 편집과 조합에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만큼. 그리고 또 새로운 것들을 자꾸 유치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봤을 때 이게 가능해요. 요즘 제가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실제로 진짜 여러분 엄청난 불경기인 건 사실이에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튼 그러면 이 불경기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게를 하나 운영하는데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익숙한 건 뭐예요? 더 열심히, 더 성실히 이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일본이 그랬어요. 일본이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더 열심히, 더 성실히, 더 최선을 다하자. 더 검소하게. 근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됐죠? 일본의 경기를 더 악화시켜버리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쵸? 그렇잖아요. 근데 잃어버린 10년, 뭐 15년, 20년 얘기하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한국 경제가 여러분 심각해요. 지금 사실 되게 심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경영 일선에서 뛰고 있는 작은 회사지만 저도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 지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실질적인 지표. 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우리는 뭐예요? 저도요, 미투 전략을 해요. 여러분, 미투는요, 요즘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비즈니스계에서 우리나라 한국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미투 비즈니스예요. 누가 돈 벌었다, 세계적으로 뭐가 유행한다면 미투, 나도. 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누가 잘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옆에 그냥, 그쵸? 그거 다 같이 죽어버려요. 네. 레드오션을 만들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비즈니스계에서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가적인.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를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삭습했습니까? 그런 적 있어요? 그죠? 우리는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뭐 민주주의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산주의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민주주의 다행스럽게 우리 남한에는 민주주의가 이식이 됐는데 주입이죠. 그렇죠? 민주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과 어떤 인연적 갈등과 어떤 문명사적, 문화적 그러한 발전 과정을 거쳐서 오게 된 건지 우리가 알았어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래. 민주주의 이런 거래. 패턴이 주입된 거죠. 그게 왜 좋은지도 얘기를 못해요, 우리는 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60대, 70대, 80대 그 산업화 세대의 노인분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뭡니까? 네? 독재자를 위해서 표를 몰아주는 거.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들은? 그렇잖아요. 응?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달라요. 왜 달라요? 민주주의가 뭔 줄 모르거든요. 민주주의랑 패턴만 이식이 된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무슨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그게? 왕정국가지? 솔직히 말이죠. 안 그래요? 사회주의 국가에 세습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봉건 타파를 위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나왔는데, 네. 그 사람들도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소련이나 중국에서 입혀졌는데 뭔지도 몰라, 지금. 네.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뭐 이념 갈등을 한다고요? 웃기는 소리들이에요. 웃기는 소리들. 뭘 알아, 자기들이. 네? 이 땅을 군정 지배를 하고 있던 나라들이 다 심어놓은 것들인데, 그렇잖아요. 이건 마치 뭐냐 하면요. 하늘에서 콜라병이 떨어진 그 코카콜라병을 보고 이게 하늘이 보낸 선물인 줄 알고 이걸 돌려주러 가야 된다고 나서는 부시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화 부시맨. 딱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이. 그러니까 꼴값들을 떨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응? 태국기 들고, 성조기 들고. 참, 그 부시맨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 폐해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이걸 끊어야 돼요. 이걸 우리 세대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한테 물려줘서는 안 돼요. 자, 제가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사설이 길어졌는데, 여러분, 패턴을 인식을 하시는 것들. 이것을 많이 축적을 하십시오. 다양한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인문학은 여기에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빨간색이 이 개념.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적용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가 이것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우리 기독교가 누구보다도 이걸 잘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역사와 그러한 전통이 아니라 정통을 갖고 있는 정통을 갖고 있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 가서 뵙자.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의 자유, 정신들이 하는 거 아니지. 의식의 자유, 그런 세상을 꿈꿔보면서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